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눈과 귀를 잡을 많은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결과 발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투기 의심 7명뿐 논란 키운 자체 조사다. 국토부 그리고 LH 전 직원 뒤졌지만 의심 사례 의외로 적게 났다. 다 합쳐서 20명이다. 기존에 알려진 것에서 7명 추가되는데 그쳤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도 직원 투기 거래 없었다. 일단 이런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이쪽 끝에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간격을 기존에 8주로 잡았죠. 그런데 이거를 10주로 넓힌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1차 그리고 2차 접종 간격이 길수록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온 내용들, 결과들 좀 본 거죠. 그리고요, 아울러서 백신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1차 접종을 많은 분들이 맞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까지 거들여졌다는 겁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그리고 집값 상승률을요,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니까 가장 높았다. 1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경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투죠. 그리고 영끌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빚을 져서 이렇게 주식 사고 집을 샀다는 겁니다. 가계대출 증가세 굉장히 위험한 지형까지 왔다. 급격한 인플레 가능성 낮다. 일단 한국은행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걱정되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친중 애국자만 홍콩을 통치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이요, 선거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했는데요. 찬성이 2,800여 표, 반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궁금해지는 거는 애국자인지를 어떻게 판명을 한다는 거죠. 친중 애국자만 홍콩을 통치한다. 뒷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가 아니라 중국 밖에서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욱 계명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최진영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아제 백신 물음표가 찍혀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별칭일까요? 별명일까요? 아제 백신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좀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맹탕 조사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언론들이 맹탕 조사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내가 더 친해. 정치권에서 이런 분위기가 일고 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내가 그분 더 잘 알아요. 그분 이미 접촉하고 있어요. 내가 더 친하죠. 이런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외할머니가 엄마.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아. 많은 분들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단순히 그 정도 알려진 내용 이상으로 뭔가가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르면 이달 말에 65 이상 접종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고령층은 접종이 일단 보류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효과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였는데 지금 각국에서 뭐 접종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접종이 시작됐죠. 정부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고령층도 접종하는 걸로요. 요양병원, 시설 환자, 뭐 종사자 대상 등등입니다. 접종 후 1일, 뭐 백신 휴가도 추진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65세 이상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을 받으시도록 대상자 확정과 접종 안내 등 후속 조치도 발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보류였죠. 그러나 정부가 이제 판단했습니다. 뭐 고령층에도 접종을 하기로요. 그 이유는요.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효능 충분히 입증할 자료를 발표했다. 외국에서 이제 근거가 나왔다는 거죠. 다음도 보겠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논란은 안정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효과 여부 근거가 부족했던 것. 영국에서 대규모 데이터가 나왔다. 이 근거를 삼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한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동안 참 말도 많았고요. 정부도 망설임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약간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 다음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재 백신인가? 아재 백신이다. 젊은 층은 몸살, 두통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요. 중년 이상은 후유증이 아주 적답니다. 이거 생각 바뀌죠, 지금요. 사실은 나이가 더 많을수록 후유증이 더 있을 것이다. 이게 통상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젊은 층이 부작용이 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작용 지금까지는 뭐 가벼운 걸로 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요, 젊을수록 항체 형성이 잘 되는데 격렬한 반응이 일어난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젊을수록 항체 잘 만들어지는데 그게 격렬한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다. 이런 거네요. 일부는 해당 바이러스 노출 차이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분석도 좀 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외국에서 들려온 소식이에요. 유럽 5개국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혈액 응고 장애로 간호사가 사망한 경우가 발생했답니다. 혈액 응고, 혈전입니다. 혈전. 그러나 지금 유럽 쪽 당국에서는요. 일단 뭐 직접적인 유발 징후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일단 이게 좀 뭔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주로 의료인분들이 많이 맞고 계시는데 병원 응급실에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의료계 병원 응급실 살려주세요. 백신 맞고 약간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한 이틀 정도의 어떤 휴가 같은 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원 교수님. 아스트라제네카. 하여튼 도입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 접종되는데 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불안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유럽 5개국 비롯해서 이제 덴마크나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중단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게 안정성 민감도가 높은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거기에서는 지금 백신에 대한 시민들 불안감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혈액 응고 장애로 이제 간호사가 사망했다라고 했지만 아직 인과관계가 밝혀진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접종을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 안정성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의심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경증 이상 반응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사실 항체 형성이 조금 높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고요. 그런 의견 때문에 젊은 층에게서 이상 반응이 조금 더 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조금 많이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안전하다,
후유증은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가져갔기 때문에 예. 이제 응급실로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에 대한 공개는 솔직하게 어떤 이상 반응이 조금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응급실에 대한 어떤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예.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예견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독감 백신과 다르게 최초로 나타나게 되는 지금 코로나 백신은 최초의 백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상 반응이 일어날지에 대한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한 부분. 그래서 응급실에 대한 어떤 완비도 필요하겠지만 추적 관찰에 대한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접종을 받으신 분이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과연 있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사실 지적을 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응급실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여기 가운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병원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 며칠 사이에 의료기관 응급실에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찾는 이들이 급증을 하고 있답니다. 백신 접종 후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으면 긴급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크다. 그러니까 더 급한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호소하나 알고 보면 대부분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급실 가도 해열 진통제를 주는 것 말고는 딱히 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불충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최윤종 변호사. 네. 주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신 분이 좀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그 의료인들이 제법 있는데요. 예. 의료인들 그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왔던 보도 얘기가 사뭇 달라서 저도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 TV를 비롯해서 최초의 이제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나 맞는 줄도 몰랐다. 하나도 아프지도 않더라, 맞는데. 그리고 맞고 나서도 아무런 증상이 그렇죠. 없었다. 그런 내용들이 그런 게 소개됐죠. 주된 언론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어떤 의료인들 그 메신저에 보면은 오한, 감기, 몸살 같은 기운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작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20-30% 정도 의료인들이 출근도 못한다. 그런 얘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가 그 무렵에 이제 한 분, 두 분 어떻게 보면은 사망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엊그제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예. 다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연스러운 면역 형성 과정이다라는 예. 것이 나와서 오히려 그 면역 반응이 셀수록 오히려 그런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그랬구나. 이제 괜찮구나.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신뢰하고 맞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있는데 예. 결국 주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그런 있는 사실을 보도를 하고 왜 그런지 원인을 밝혀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괜찮다, 맞아도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보도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당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는 그런 어떤 보도 지침의 어떤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독감 백신보다는 좀 강한 면역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생각이 드는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고요. 만약에 그 증상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는 그때는 진짜 의사를 만나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일단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백신 얘기는 이 정도로 좀 하고요. 다음은 LH 사태 기사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그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만 따져 셀프 면제부 그리고 친인척 차명 거래는 확인도 못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그러니까요 한 시간상으로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조사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현직만. 그렇다면 여기는 퇴직자는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차명 거래는 파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는 건너뛰고 국토부와 LH 현 직원 실명 부동산만 검색을 했다 돼 있어. 검색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퇴사 3,000명은 동의서 못 받는다고 배제가 됐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수사를 하게 된 특수본, 합동특별수사본부죠. 여기 부담만 커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땅 주인 그리고 LH 직원 단순 대조한 것이다. 어느 공무원이 자기 이름으로 투기를 하나. 그러니까 차명거래 이거 조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한계에 드러난 것 아니냐. 전문가들은요, 땅 매입 자금 자체를 추적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뿌리 뽑겠다더니 14명 찾아낸 광명 시흥시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명 추가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는 사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도 벌여서 그 내용도 좀 발표했는데요. 뭐 이런 내용까지 묶어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에 불과한 국토부와 LH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종구 평론가. 네네. 물론 어제 조사가 1차 조사입니다. 이제 추가 그렇습니다. 조사가 더 있어요. 더 네. 깊숙이 더 광범위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뭔가 이름을 대조하는 형태의 조사로 보여요. 지금까지 한 것은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조사가 더 이루어진다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건 진짜 제한된 조사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만, 그다음에 현직만, 예. 그다음에 실명만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동의한 사람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규모도 지금 또 이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민변과 참여연대가 14명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예. 일주일 동안 정부 합동 수사단에서 엄청나게 인력을 예. 투여해서 조사한 게 고작 7명입니다. 14명이나 13명 아닙니까? 13명. 그러니까 예, 합치면 20명이죠. 합해서 20명입니다. 예, 예. LH 직원만 얘기하면 13명이고 예, 플러스 1명은 다른 그러니까 그 공무원인데 예. 어찌됐든 지금 국민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도가니탕, 꼬리곰탕을 주겠다고 기다렸는데 맹물에 밥만 말아놓은 게 딱 나온 셈이 됐어요. 그건 너무 다른데요, 그러면은. 발본세원하겠다라는 말을 왜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의도가 있었다라고 지금 비판적인 시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었다고. 예, 의도가 어떤 의도냐면 지금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딴 쪽으로 옮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맞불을 놔야 됩니다. 조그맣게 맞불을 내서 불똥이 다른 데로 튀기지 않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발표 보시면 알겠지만 7명이 나왔습니다라는 발표보다 더 중요했던 건 국토부엔 아무도 없습니다. 청와대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발표하려는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토부와 청와대는 없다라는 게 발표가 된 거네요. 그러네요. 즉 7명의 작은 맞불을 놓음으로써 국토부와 청와대는 없습니다라는 거를 강조하려는 도리어 불똥이 튀기지 않게 만들려는 예. 그런 조사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즉 4월 재보궐선거에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에서 과연 자유로울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김광학 교수님. 그러니까 이종근 평론가 말씀은 서둘러서 뭔가 아무튼 일단 내놨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일단. 그러니까 지나치게 정치적 의도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시는 지금 이종근 것 평론가는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예.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적인 어떤 문제예요. 예.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고 만약에 시민단체가 추가적인 것을 발견해가지고 이 조사 결과를 뒤집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 정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정부가 진짜 감당할 수 감당할 있습니까? 수 이렇게 없어요. 묻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예.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어제 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차라는 게 국토부하고 지금 LH공사 현직 직원들만 한 거거든요. 예. 거기서 20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 직원이 자기 이름 갖고 하지 않잖아요. 가족 뭐 등등의 이런 차명이라든가. 그럴 것으로 추정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조사가 가족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 등등 해가지고 10만 명이 포함이 되고요. 이 부분부터는 특수보원이 담당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주체가 돼서 얘기하는 건데 예.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또 무슨 계기가 되냐면 경찰이 수사력을 입증할 수 있는 만약에 여기서 또 경찰이 뭔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그것을 또 뒤집는 것이 나중에 뭐 또 시민단체나 다른 나온다면. 데서 나온다. 그러면 경찰은 지금 수사권 검찰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찰도 명운을 걸고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몇 명 안 나왔으니 맹탕이다, 셀프 예. 면죄부다. 이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예. 그 모든 진면이 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최윤준 변호사. 근데요, 여기서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건 조사거든요. 조사는 뭐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런 결과가 나올 거면은 조사보다는 처음부터 아예 수사로 들어가든가 조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럼 수사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이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증거인멸할 시간만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법조계에서의 비판이 강했죠. 예. 왜냐? 사실 지금까지 진주에 있는 LH공사 6시만 되면 불이 다 꺼졌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가 드러난 이후부터 해서 밤 새벽 2시까지 건물 전체가 불이 켜져 있는데 저것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있느냐 하는 그렇게 그런 불이 뭐 비판이 많이 켜졌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나왔어요. 많이 근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두 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에 정 총리께서 직접 이 합동수사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예. 같은 시간 2시 반에 청와대에서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어떤 투자 여부에 대한 같은 시간대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같은 어떤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보도보다는 많은 그 방송 카메라들이 다 총리한테 가 있었단 예. 말이에요.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려고 하는 것이 하려고 하는 의도였느냐 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 보도가 나니까 그 신문이 나니까 그 댓글을 제가 봤는데 예. 흥미로웠습니다. 미리 하기 전에 뭐냐면 내용 맞춰볼까? 해당 사실 전혀 없습니다. 몇 건 있긴 하지만 개발 사실 전혀 모르고 거래한 건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셀프 조사 무슨 가정 환경 조사냐? 또 그 발표 못 믿는다. 감사원 검찰 조사 다시 해라. 이런 내용이 주류였고 오늘 신문에도 대체로 이와 같은 국민의 비판적 여론이 많이 들어왔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 정 총리 고개 숙이고 한 말씀이 전 기억나는 게 선조사 후 수사 이 얘기를 얘기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조사받은 사람 어떻게 하죠? 향후에 내가 수사받겠네? 그렇게 되면 그거 가만히 그 관련되는 증거 자료를 놔두겠습니까? 결국 증거인멸에 대한 시간만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예. 나아가 딱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거는 정 총리께서 향후에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전쟁을 선포해야 될 게 국민입니까? 도대체 LH와 현재 있는 권력입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민변을 하고 해서 13명의 문제를 제기했더니만 플러스 7명 해놓고는 이제 사실상 면접을 줘놓고 국민을 상대로 투기와의 전쟁을 한다? 뭔가 방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그런 느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정부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사실은요, 여론의 분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조사해서 내놨는데 여론에서는 그게 뭐지요? 이런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추가 조사를 한다고 또 발표했지만 조사와 수사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이런 질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좀
정부로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발표 내용 중에서는요, LH의 어떤 변화, 정세균 총리는 해체 수준의 환골 탈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그럼요, 어제 그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퇴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 정세균 총리가 LH의 뭐 개혁이죠. 이걸 환골탈퇴 수준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겠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예고를 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LH 관련해서 지금 참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패러디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여기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이 가장 위에 있는 건 이 영화 포스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죠, 이거를? LH 부자들 이렇게 읽히기도 하고요. 얼핏 보면 내부자들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내부자들인지 내 부자들인지 LH 부자들인지 뭐 여러 가지로 읽힙니다, 지금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거는 무슨 책의 표지인데요. 다 뭐라고, 이중근 평론가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내 거야 합니다. 다 내 거야로 읽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를? 예. LH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방송 프로그램 이전 포스터인데요. 이거 이중근 평론가 이거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습니까? 내 혼자 산다. 이거 내입니까 이게? LH 직원들만 혼자 다 산다 이런 LH 혼자 산답니까? 내 혼자 산답니까? 아무튼 이런 식의 패러디물이 꽤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좀 기사 좀 보겠습니다. LH, 이거 뭐라고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LH 부자들, LH로 남불 비난 패러디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방금 들으셨죠? 정세균 국무총리 해체 수준 혁신 방안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근 평론가.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 국민들의 분노의 어떤 단적인 모습이겠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글의 자모를 네. 알파벳으로 치환해서 놀이처럼 예. 패러디한 건 많습니다. 예를 아주 들자면 공교로운 또 묘한 모습이죠, 지금. 그렇죠. 이것이요. 그 배맛의 비읍자를 예. 사실 ID로 이렇게 해서 ID 맛 음료. 배맛 음료를 ID로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슷하게 비읍자와 ID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는데 예. 지금 네 자를 LH로 치환해서 지금 패러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특징은 뭐냐면 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풍자를 하는데 이 기존의 어떤 장면들을 자신이 조롱하거나 조소하거나 풍자하고 싶은 어떤 뭐 그런 움직이는 움짤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예. 뭐 짤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패러디물들을 쏟아내는 가장 큰 심리는 바로 현실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뒤집어보고 그리고 풍자하고 싶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놀이문화처럼 하는데 이 놀이문화가 사실 이 현실에 대한 어떤 반항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것과 만날 때 굉장히 폭발적인 지금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즉 지금 처음에 LH가 뭐 네자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인터넷에 보시면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 패러디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계속 이게 확산되고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런 걸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환골 탈퇴 수준의 어떤 쇄신, 뭐 해체 수준의 쇄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LH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억울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조직 구성원 중에서 일부에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거든요, 지금요. 자, 주원 교수님. 네. 먼저 다음 기사 좀 하나 보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앞으로 LH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어요. 전문가들은요, LH의 토지 수용, 독점 개발권 힘을 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기 좀 밑줄이 거 있습니다.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다시 분리하거라. 과거는 토공, 주공이 각각 있었는데 합쳐서 LH가 된 거잖아요. 근데 다시 과거처럼 분리를 하든가 LH가 담당하는 다수의 기능별 조직을 나누는 방안, 그러니까 쪼개는 거죠. 조직을. 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홍국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해체 수준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아마 오랜 고심 끝에 나온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 사실 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을 했는데 그 합병을 합던 이유가 지금 효율성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부터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말들이 이게 공용기업이 될 수 있다. 공용공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 기능이 전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당시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효율성을 대비해서 그러면 강한 어떤 투기 환수라든지 부패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같은 법령이 완비가 돼야 된다라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예. 10년여가 지나도록 그것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조직만 비대해졌고요. 이거는 내부 직원만의 모럴 해저드를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논할 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이 가버린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이제 정세균 총리가 저는 토로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여야 모두 막론하고 예.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기 위해서 그럼 방안이 뭐냐고 봤을 때에는 예전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다시 가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예. 아예 기능별로 조직을 나눠서 국토부와 자치단체로 귀속시키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개발하고 공공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의 고민이 없고서 그냥 강제 독점권 같은 것들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우려가 많을 수 있는 잡음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방지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도 개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는 토지 보상을 할 때 예. 차등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토지를 매입했던 원주민, 외주민, 외지인과 그리고 원래부터 거기서 농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계셨던 원주민과의 토지 보상률이 지금 거의 동일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분명한 차등을 주고 그 부분에서부터 접근을 해나갈 때 투기를 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원주민분들이 공공개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컨소시엄 개발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이번 기회에 아주 그런 부분이 발본색원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건학 교수님께서는 해체 추진 개혁 이게 어떤 방향일까요? 저는 이게 사실은 LH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사들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한국이 국가 주도형 발전을 하다 보니까 국가 기업들이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공사화하는 거지만 여전히 국가 공무원, 그러니까 국가 기관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국가가 할 일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독점이나 과점의 지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독점 개발권, 토지 수용권을 갖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관례적으로 지금 왔던 거고 예. LH에서 이게 문제가 터진 것뿐이지 다른 공사에도 이런 일들은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예. 사실상 이런 공사 전체 어떤 비효율성, 이런 부패성 이런 문제를 걷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사실상 처벌로 인해 가지고 받는 손실이 본인이 어떤 부패로 인해 가지고 받는 이득보다 작다 그러거나 비슷하다 그러면 계속 발생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5배, 10배는 더 처벌로 인해서 이 손실이 크다고 생각해야만 예. 사실 이런 관행이 이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는 예.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응징적인 징벌적인 법제화를 지금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예. 그리고 정부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는 시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LH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예. 전 공사로 이 영역을 확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종구 평론가. 예,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의 어떤 그 정부도 다 똑같은데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해체해버린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때 해경 그렇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해체했잖아요. 예. 그리고 해경의 모든 책임을 다 그냥 몰아붙였습니다. 어떻게 됐죠? 해경 자체가 사실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당장 해체하고 그 다음엔 다시 또 필요하니까 부활하고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게 왜 뭐 때문입니까?
철학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수님의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거 손을 대려면 예.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공사가 예.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씩 대응할 생각은 안 하고 예. 단기적으로 LH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체하자. 해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체하자. 이런 식의 대응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윤여은 변호사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정부의 부동산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 이번 2사 대책의 핵심이 뭐죠? 부동산 공영 개발입니다. 예. 국가와 공공이 개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수용에 대한 독점 개발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 정보를 유출해서 활용할 그럴 기회가 자꾸 생기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나라에서 이렇게 독점해서 개발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 민간 개발을 주로 해서 거기에서 경쟁을 시키면은 그 경쟁 속에서 오히려 더 부가 창출되고 그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는 것인데 예. 그 개발을 민간으로 갈 것이 아니고 계속 보면 공공으로 가는 그런 개발 자체에서 이런 LH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과연 LH만 문제가 있느냐. 서울개발공사, SH공사를 비해서 지역개발공사의 문제 동일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LH의 힘을 뺀다고 하면 LH 자체를 해체하는 것보다도 개발의 방향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하는 그런 큰 틀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주홍규 교수님께서는 아까 좀 약간 반론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네, 저는 짧게 이종규 평론가님 의견에 약간 반대 의견은 예. 해경의 해체 부분에서는 저는 미흡하거나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 지금 이 LH 해체 문제는 그것과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직별로 기능이 이미 자치단체나 국토부가 예. 기능을 계속 움직이고 있고 예.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과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이 불거졌기 때문에 해체한다라기보다는 예. 그래도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고심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제 정세균 총리 아까 영상을 들으셨죠? 해체 수준의 환골 탈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뭔가 내놓긴 할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국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이 토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뭐 신도시에 갖고 있는지 이거 전수조사 해봅시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은 대표 권한대행이죠.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합시다. 그러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자는 거죠. 그러다 이게 야당 일각에서는 이거 지금 이거 뭐고 물타기용 아닙니까? 갑자기 이걸 왜 꺼냈어? 또 이런 반응도 나왔어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여야의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조사와 예의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 대표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제안했는데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공직자 되시는 분은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데 남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지위에 상당하게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 활동을 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짓이죠. 전에 김태년 민주당 권한대행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하는 거 제안했는데 이거에 대해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못할 바는 없지만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 제안이 좀 뜬금없습니다. 자신들부터 전수조사하면 될 것이지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 피할 생각은 없지만은. 자, 최인정 변호사, 지금 야당 반응,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반응은 아니 자신 당부터 다 조사하고 조사를 먼저 하면 될 것이지 왜 또 같이 하자고 그래 이런 또 반응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지금 야당이 여당이고 지금 야당 정부가 그와 같은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하지 않고 그냥 그 조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물타기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뜬금없습니다.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문제는 이른바 권력형
부동산 투기 범죄입니다. 그러면은 권력은 어디 있죠? 정부 여당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솔선수범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선 여당 의원하고 그 결과 그거를 먼저 시작하고 나서 야당이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은 야당도 이거를 피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그 아시다시피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재산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국회의원이 개인이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런 케이스는 물론 지금 나오는 의원들도 대부분 다 사실은 야당이 아니고 여당 측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증거가 나옵니다. 나아가 그분들보다는 오히려 보좌관, 비서관 그리고 인근에 있는 그 시의원, 도의원 이 먹이사슬이 훨씬 더 견고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어제도 총리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1차전은 야당 국회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토부, LH, SH공사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개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가 먼저이고 나아가서 그 뒤에 국민과 관련된 지금 뭐 결국은 한 10만 명 정도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방향성을 넓혔다가는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여당의 제안에 야당이 받은 셈이 됐어요. 그래서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방식은 무엇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뭐 여야가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요. 이런 기사가 뭐 매일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여당 의원들 이름이 등장해요. 여기 보면 뭐 신도시 인근에 뭐 뉴타운 땅 이렇게 되면서 여당 의원들 이름이 지금 2명 언급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 한 명은 경기도 의원 때 지인과 공동 매입을 했다. 또 다른 한 명은 뉴타운 땅을 수십 명이 지분 쪼개기로 취득했다. 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해명도 있어요. 이거 단순 투자였습니다. 부친의 노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 의원은 그 의원의 부친이 이 땅을 샀다는 거죠. 부친의 노후 대비용입니다. 뭐 이런 해명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종훈 평론가.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보도가 되고. 네네. 그러면 만약에 300명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잖아요. 네. 아무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물타기 하려다가 물난리 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물난리요? 있습니다. 자, 이유는 이거죠. 사실 본인이 투자하거나 뭐 친인척이 투자한 것도 있겠지만 예. 다른 예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지역을 개발하려고 할 때 기획부동산 많이 들어오셨죠. 지금 예. 많이 나오는데 기획부동산은 굉장히 큰 돈으로 광범위한 땅을 사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렇게 사기 위해서는 개발 정보를 알아야만 됩니다. 아니 그것이 개발되지 아니할 곳을 큰 돈을 묶어놓을 그런 기업이 있겠습니까? 개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 정보를 얻으려면 많은 어떤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어떤 부당한 뇌물 같은 거를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국토위 같은 데서 개발을 주장을 하다가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메리트 정보를 기획부동산에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지금.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같은 경우는 예. 아예 그런 어떤 지금 이 혐의가 있거든요. 예. 자, 지금 여기서도 어떤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맹지를 샀다라는 변명이거나 난 인근 지역이다라는 변명들. 사실은 그것들은 다 개발 정보가 아니면 그 바로 옆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모를 이유지만 직접적으로 산 것보다도 그런 어떤 상황들. 지난번에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에서도 공무원들의 혐의 중에 직접 산 것보다도 정보를 빼돌린, 뇌물을 받고 정보를 빼돌린 그런 사례 때문에 구속된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어떤 연루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근 평론가 말씀은 물타기를 하려다가 물난리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셨어요. 이 표현을 좀 써주셨는데 김근학 교수님, 그럼 거꾸로 셀프 조사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했는데 어제 나온 정부서처럼 뭐 몇 명 없습니다. 그 전에 알려진 정도입니다. 뭐 갖고 계신 거 보니까 이 정도예요라고 하면은 이것도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셀프 조사는 사실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LH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뭐 이렇게 감싸기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공산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 명운을 걸고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아까 최 변호사가 말씀하셨는지 권력형이 아니라 이건 공적 정보 취득형 투기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사적 이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의회도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토위라는 것이 가장 많이 사실상 부동산 정보를 취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300명 전수조사하는 게 맞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좌진들도 굉장한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정 활동할 때는 거기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보좌진들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보좌진들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지자체 또 지방의회까지도 다 의사결정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뭐 여야가 사실 예.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너 먼저 하라, 나 먼저 하라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이건 솔선수범해서 같이 해서 우리가 당당하면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게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일단 뭐 그래서 여야가 뭐 합시다 하니까 뭐 해봅시다 뭐 이런 반응이어서 일단 합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저 정도면은요. 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또 한 갈래 죽은 저 검찰 수사 참여 이 부분이 또 계속 정치권에서 뭐 공방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어제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잠시 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3년 전 투기 의혹 때 검찰은 뭐 했나? 그때는 수사권 있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자 검사들은 약간 반발하고 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요. 뭐 공방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그럼요.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가 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과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 많은 성과를 냈죠. 그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는 것도 맞고 뭐 실력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대책들이 발표되고 공급 대책들이 발표됐는데 저로서는 그럼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 하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권 개혁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이런 투기 같은 것은 이미 2, 3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됐죠.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공급 대책이 쭉 발표가 됐는데 그때 수사권이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 갖고 있는데. 자, 어제 저 얘기가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다. 화면입니다. 2018년에 검찰이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만기 칠남하는 지금 정부는 그때 무엇을 했냐고 되묻고 싶다. 반응이 셉니다. 정부는 이것을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소리인가 이렇게 반발을 한 거죠. 자, 이 반발이 나오자 다시 박범계 장관 측의 어떤 설명이 있었어요.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의 취지를 설명한 거예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특정 사안만 집중하다가 공정 민생을 놓쳤으면서 자신과는 상관없는 듯 인터뷰하는 걸 지적한 겁니다. 또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김윤현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그러면 박범계 장관은 뭘 하고 있었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2018년에 박범계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럼 생활적폐 중에 이와 같은 지금 부동산 투기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활적폐가 어디 있죠?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 박범계 그 생활적폐위원장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오히려 지금 찾아봤더니 2018년 10대 사건 중에 기억나는 게 1, 2월 달에 평창올림픽 그리고 4월 달에 가서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그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통일 관련돼서 물꼬가 터졌던 겁니다. 그렇네요. 그 와중에 2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최순실 20년 선고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박범계 장관이 적폐청산위원장을 하면서 지시를 하고 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있던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적폐청산에 관련해 가지고 국정농단 사건 20년 받도록 했던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적폐청산 수사가 진행됐던 시기다라는 그렇죠. 거네.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그때 3년 전 특유의혹 때 검찰은 뭐하고 하고 있었냐라고 묻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건학 교수님. 뭐 저는 이제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 약간 얘기를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퇴임하면서 뭐 검수완박, 부패 완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뺏기면 뭐 아무것도 다 완전한 부패 세상에 온다. 그런데 수사권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싶었던 것 같아요. 수사권 부분을 좀 방점을 두고 얘기한 그렇죠. 거다. 그런데 사실 뭐 검찰 책임은 아니죠. 저는 뭐 책임을 오히려 따지다 보면은 기재부 책임이 좀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재부는 공사들을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상여금을 더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해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연결을 또 짓는다. 그럼 저는 감사원 또 책임이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뭐 다른 것 국토부도 또 연결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실 검찰에다가 고발 조치를 했으면 수사 의뢰를 했으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본다 그러면 책임을 따져 간다 그러면 기재부나 감사원이 더 책임이 있다. 정부가 되네요. 그렇게 아무래도 되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 얘기가 어제 나와서 조금 회자가 좀 됐습니다. 이 발언들이요. 자, 다음은 보궐선거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자,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뭐 야권에서는 단일화 뭐 협상 아니면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꽤 나오고 있어서 뭐 19일까지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의 인물,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지금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윤과 잘 통합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 윤석열 마케팅을 하고 있다. 너도 나도 개인적인 인연을 강조한다. 서울시장 선거인데 왜 전직 검찰총장 얘기에 이렇게 잘 통한다, 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윤석열 마케팅, 지지율 1위,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후광 이런 걸 좀 생각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럼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얘기들이 나왔길래 이 기사가 다뤄진 건지 먼저 안철수 후보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초입니다. 검사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누고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야권에 속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큰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야권이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이니까 거기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민의당이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례대표로 영입하려고 했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님의 당시 상황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한참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는 정치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그러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으셨습니다. 안철수, 윤석열이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 이야기죠. 다음 화면은 오세훈 후보 이야기입니다. 어제입니다. 윤 전 총장과 얼마든지 만나고 협조할 수 있다. 직접은 아니지만 모종의 의사소통 시작. 함께 뜻모아 할 일 많을 것. 자, 협조할 수 있다. 할 일 많을 것. 이거는 뭐 본인 생각이에요. 근데 모종의 의사소통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종근 평론가. 네네. 서울시장 선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친해야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이거 무슨 그렇죠. 상황입니까? 이거? 정치학에서 또 후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후광 효과라는 게 상대방의 어떤 빛을 나누어 받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인데 서로 경쟁을 하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년 전이에요, 자그마치. 2016년도에 출마를 권유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당시에 출마를 권유한 사람이 안철수 지금 여당 후보만이 쪽에서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 당신은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양정철 씨도 그때 만나서 입당을 권유했었거든요. 근데 다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6년 전에 만난 것을 갖고 또 오세훈 후보도 지금 모종의 의사소통을 한다 하는데 안철수 대표만 하더라도 벌써 당 대표도 했죠, 대통령 선거 나왔죠, 서울시장 2번 나왔죠, 국회의원 선거도 했죠. 그럼 완전히 정치에 대해서는 대선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발광체와 반사체가 있는데 발광체가 되어야지 반사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치 초년병의 빛을 자기가 반사해서 효과를 얻겠다고 한다면 당장의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 발광체로서 대권 주자나 혹은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사실 면구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빚을 내야지 남의 빚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주은교 교수님은 이 상황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예, 저도 평론가님과 거의 같은데요. 좀 과하고 민망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받았던 이 이미지 그리고 올라오는 그 지지율은 뭔가 정부에 맞서서 그리고 이제 현 정권에 탄압받았다. 그리고 뭐 소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후광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자체가 후광 효과인데 그 후광 효과에다 또 덧입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러면 후광의 후광 효과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어떤 그 의지가 그리고 뭐 탄압받았고 소신이 있다. 그 의지가 사실은 정치적 뉘앙스를 지금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표현하신 걸 통해서 의심받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이 지지율이 높다고만 해서 사실 안심할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지금 좀 착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안철수나 오세훈 이 두 분이 잘못하면 이런 메시지가 서울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들릴까요? 그냥 이 서울시장을 하나의 정거장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정치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선출직이지만 서울시의 행정을 돌봐야 될 역할을 매진하셔야 되는데 그 메시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후광의 후광 효과에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민망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질문을 받아서 그럴 거죠. 근데 질문을 받아도요, 조금 뭐 적합하지 않다라면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꽤 자세히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선 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뒷부분에는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얘기도 있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윤 전 총장과 다른 후보 관계를 봐도 제가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자, 그럼 박영선 후보는 어제 어떻게 얘기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한다더라라는 것은 다 소설이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확인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무슨 이런 가정적인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뭐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또 윤석열 총장과 뭐 다른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아마 그 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하고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네. 자, 어제 박영선 후보가 본인을 위한 토론회였어요. 그런데 윤 전 총장 질문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답변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이일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학 교수님. 네. 박영선 장관의 생각은 뭐죠? 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해서 좀 난감하네요. 아니, 박영선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이 아주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이게 영향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거는? 그거는 팩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의원 때 이제 박영선 후보가 사실 법사위원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인연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굳이 설명을 하는 거는 그렇죠. 바로 예. 그거죠. 왜 굳이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 저는 야권 후보들이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과 서로 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친하다니까 나도 친합니다 이겁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이제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층을 봐야 된다는 거죠. 보수층 플러스 중도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까지 이제 확대돼 가지고 이것이 야권 후보에게 넘어가는 것을 박영선 후보는 막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일정 부분 나랑 가까운 사이다. 그러니 중도층은 날 밀어라. 뭐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굳이 저렇게까지 가깝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히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의 핵으로 떠올랐군요. 지금 이렇게까지 물론 이 후보들이 다 질문을 받으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수준의 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굳이 저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걸 봐서는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기사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구미 3세 얼마 전에 많은 분들 참 안타까워하셨죠. 빈집에서 6달 방치 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요. 친모는 외할머니. 이게 DNA 조사, 유전자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외할머니는 나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친딸, 지금 친딸은 사실은 처음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꼽혀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친딸도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다.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아이가 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딸이 낳은 아이, 즉 외할머니한테는 외손녀가 되는데 행방이 묘연하답니다. 긴급 체포된 외할머니 구속됐고요. 경찰은 이것도 뭡니까 여기는요. 어떤 또 남성이 등장을 해요. 신병 확보에 나섰다. 신병 확보 조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딸이 낳은 딸이 맞아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이 가족들의 관계가 좀 정상적이지 않고 이 사건의 이면에 뭔가 다른 있을 법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DNA를 채취해서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지. 자, 최인영 변호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22세 딸은 3세 아이를 죽인 혐의로 해서 살인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 반전이 일어났죠. 보면은 그 22세 딸의 엄마 48세의 아주머니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영장을 발부했는 죄명이 흥미로운 게 미성년자 약취 유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미성년자를 납치했다는 거거든요. 알고 봤더니만 지금 그 DNA 검사 결과 이 22세 딸이 그 안타깝게도 아이를 죽였다라는 그 딸이 죽었던 딸이 이 22세 딸이 아니고 이 48세 엄마의 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흥미로운 것이 22세 딸과 48세 엄마가 공교롭게도 3년 전쯤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다는 거네요. 출산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구속했던 죄명은 뭐냐면은 이 48세 엄마가 자기가 그 무렵에 낳은 딸을 낳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22세 딸을 납치해서 어딘가에 보냈다는 거예요. 22세 딸이 낳은 아이를. 그렇죠. 그 딸은 어딘가에서 보내고 자기가 낳은 딸을 마치 22세 딸인 것처럼 줘서 지금까지 22세 딸이 길러왔다라는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를 거네요.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언론에서는 지금 48세 엄마의 죄명에 대해서 크게 부각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지금 그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본인이 낳은 딸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지금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있고
친딸이 있고 그 친딸이 낳은 아이가 있고 외할머니가 낳은 아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외할머니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전자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결국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DNA 검사는 99.9%의 진실성이 있는 겁니다. 친딸이 낳은 그 아이는 어디 간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초점 중에 하나가 이 친딸이 낳은 딸이 도대체 어디느냐. 약취 유인해서 했던 이 친딸의 행방과 나아가서 지금 얘기했는 이 사망한 3세 여아의 친아버지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DNA 검사를 해본 결과는 아직까지 이 엄마가 지금 그 48세 그 여성인 것은 밝혀졌지만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48세 그 외할머니의 그 내연남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DNA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NA를 추적을 하면은 지금 사망한 3세의 부모는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만 약취 유인했다라고 하는 이 외할머니의 그러니까 직접 난 딸의 행방을 찾는 것이 일단 그게 급하네요. 굉장히 급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외할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주변에서 그렇게 몰랐을까요? 지금 현재 지금 그 먼저 구속된 22세 딸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좀 상상을 넘어서는 어떤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보람차고 그리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기분 좋게 주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